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정치 고수 두 분, 우상호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선대위원장이 되셨어요. 네. 인사는 잠시 뒤에 나누겠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통합선대위 출범 관련 소식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선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국민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어렵게 만들어 오신 경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지만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선대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를 보니 용광로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진보와 보수, 정치인부터 비정치인까지 다 모였습니다. 슬로건은 진짜 대한민국, 선거 방식은 위대한 국민에게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청 노트도 나눠줬는데요. 국민을 많이 만나고 민심을 여기에 담으라는 뜻입니다. 국민의 말씀을 꼭꼭 채워넣을 경청 노트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모두 귀에 대고 국민의 말씀을 쫑긋 듣는 자세로 세 분 총괄 선대위원장님 누가 귀가 큰지 한번 보겠습니다. 밝은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선대위는 오만하고 안일해선 안 된다며 겸손하고 절박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선대위의 면면이 나왔습니다. 두 분 보시기에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누구일까요? 먼저 김성태 대표께 드릴게요. 우상호 선대위원장 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드디어 이제 우상호 선대위원장은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이제 강원도. 예. 그러니까 강원도 그러면은 그래도 보수 진영의 터바스로 그래서 상당히 득표율도 상당히 괜찮게 나오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투입이 되는 거죠. 강원도를 총괄하고 있다는 것은 그 넓은 지역에서 앞으로 어떤 뭐 선전을 할지 모르겠지만 기대는 됩니다. 예. 저는 상당히 오늘 이제 이재명 용광로 선대위에 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런 분들은 상당히 그래도 보수 진영에 때로는 쓴소리도 하면서 그래도 건강한 보수가 되기를 위한 아주 자양분으로서 늘 큰 역할을 많이 해주신 분인데 예. 또 지금 현재 윤여준 뭐 전 YS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환경부 장관 한때는 저분이 이제 보수 정치에 그래도 책사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건강 옥조 같은 말씀도 많이 들려주시고 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빨간 잠바도 아니고 파란 잠바 입고 저 이재명 대표 옆에서 길을 쫑긋 하는 저 모습은 이건 참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픈 대목이죠. 예. 네, 아픈 대목이죠. 저런 분들이 왜 저렇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선이 유력하기 때문에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심산 비상계엄이 있었고 또 현재 심판 파면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집권 세력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책임지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자정 노력이나 또 자성과 반성, 성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한결같은 이유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예. 굉장히 뼈아프게 느끼고 계시네요. 당선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굉장히 큰 실망을 안고 갔을 것이다. 그 축구에서 승리하려면 그라운드 운동장을 넓게 쓰라 그러거든요. 예. 좌에서 우까지 운동장을 넓게 쓸수록 패스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격력이 강화되죠. 이번 이 선대위는 그냥 용광로 선대위라는 걸 떠나서 굉장히 폭넓게 만들어진 선대위로 보여집니다. 스펙트럼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아까도 저 멘트가 나왔습니다만 이석연 전 법제처장님하고 정은경 그 질병청장 딱 오신 걸 보고 저는 굉장히 앉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넓게 가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두 분 예. 말씀이 굉장히 귀담아 들을 만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특히 이석연 법제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합리적 보수가 지금 이 나라의 위기를 어떻게 느끼는가를 한눈에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자기가 이 정치판에 안 뛰어드는데 이게 한 이유는
헌법 정신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돼야 하기 때문에 왔다. 근데 저는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돕지만 잘 못할 때는 쓴소리 하겠다. 능히 쓴소리 하실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 쓴소리 할 수 있는 윤여준, 이석연 이런 보수 인사들이 합류했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는 폭넓은 선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상당히 잘 짜여진 선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단은 윤여준, 박찬대, 강금실, 정은경 등 총 7명으로 구성이 됐고 또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단에는 김민석, 이석연, 이인기, 우상호 등등의 인사들이 포진이 됐습니다. 저도 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의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팬데믹 당시에 거의 매일 브리핑하고 매일 브리핑하면서 흰머리가 드는 것을 많은 분들이 또 안타까워하기도 했잖아요. 오늘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섰거든요. 일단 보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굉장히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굉장히 간절히 소망하였었습니다. 팬데믹은 극복을 했지만 폭정과 내란으로 우리 일상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경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지만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선대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작은 힘이지만 함께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모습을 보실 것 같습니다. 팬데믹은 극복했지만, 즉 코로나19의 그 위기 상황을 우리가 극복을 했고 당시에 우리 일상이 많이 무너졌었잖아요. 그 일상은 극복이 됐는데 폭정과 내란으로 우리 일상이 다시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뭐 상당히 그 보수 진영에는 아픈 소리를 날리면서 이재명 지금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오랜 관료 공직 생활을 하신 분의 이미지를 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 선대위를 이렇게 구성한 면면을 보면은 정은경 저런 분은 이제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할 때 늘 국민들과 친숙하게 하루하루 힘들지만은 그래도 저번에 목소리를 통해서 상황을 점검할 수 있었죠, 우리 국민들이. 그렇지만 또 이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또 이제 이 사법개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보였던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 노무현, 문재인 뭐 전 대통령의 그 핵심 참모들도 다 이렇게 전면에 세움으로써 이번 대선만은 어떤 경우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그런 이제 상당히 절박함이 있는 거죠. 저는 저기에 또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또 아프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TK 지역에 이제 건올 전 이제 바른정당 사무총장 출신이라든지 또 이제 이인기 전 의원 이런 분들은 TK 지역에 다 중진 의원 출신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TK 지역 내에서도 보수 지정의 정치를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많은 또 기여도 하신 분들인데 어느 날 저분들이 지금 이재명 캠프에 저렇게 선대위에 합류하고 있고 저런 상황을 볼 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국민의힘 이 경선은 도대체 우리 진영의 사람들은 제대로 이렇게 관리하지 못하고 그럼 뭘 집토끼도 관리하지 않으면서 그런 산토끼를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변화와 자정의 노력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서 뭘 하고 있는지 대단히 안타깝고 좀 아쉬운 대목이에요. 예. 더군다나 뭐 저도 뭐 노동운동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한국노총 같은 경우도 지금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지지를 위해서 한국노총 차원에서의 선대위를 꾸리겠다. 그럼 이게 얼마나 지금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시민사회 노동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미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거의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저 모습, 저게 민주당이 가령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조기 대선 판을 이미 염두에 두고 저 작업을 해서 저 결과를 얻어낸 건지, 안 그러면 자발적인 참여인 건지, 뭐 이런 부분. 요즘 뭐 정당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작업한다고 그게 합류하고 안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보수 진영으로서는 안타까운 대목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앞서 이석연 상임선대위원장 말씀도 잠깐 해주셨는데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헌법 소원을 제기한 인물이기도 해요. 이 때문에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충청 경선에서 세종 행정수도 중심 공약을 냈고 또 대전의 과학수도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사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진영을 굉장히 괴롭혔던 분입니다. 예. 특히 헌법 정신을 중심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때 행정수도위원 이 판결은 사실 일격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헌법 얘기를 주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분의 중심은 수도를 옮기냐 안 옮기냐의 문제보다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예. 그러한 대통령이 돼달라 이런 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행정수도라고 하는 강론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헌법을 잘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뤄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주문이었거든요. 그럼 저는 그 주문에 입각해서 지금 돕고 있기 때문에 예. 강론적인 무슨 공약이나 이런 거 갖고서 뭐 시비를 붙거나 가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또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이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에 만들겠다고 하는 문제는 행정수도 자체를 다시 건설하겠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분의 표현은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예. 가서 그렇습니다. 업무 볼 수 있는 가서 공간을 업무 볼수 있는 만들겠다. 공간을 만들겠다고 한 거지. 예. 청와대나 용산을 옮기겠다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는 조금 아마 절충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정부별 출신으로 저희가 한번 쭉 그래픽을 정리해봤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김영삼 정부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노무현 정부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이명박 정부의 이석연 전 법제처장, 문재인 정부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까지 포진이 됐습니다. 예. 아 참이라는 탄식이 나오셨어요. 제가 사실상 이석연 처장 같은 경우는 한두 달 전에 같이 두 사람이서 식사를 했었어요. 아 직접요. 예. 본인이 저하고 식사하고 싶다 그래서. 예. 그래서 식사를 했는데 대단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어디에 대한 걱정이요? 12.3 비상계엄은 분명히 위헌적이고 이 헌법 위반 사항을 이게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또 자정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 보수 이제 정치의 미래가 달려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결연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보고도 이제 많은 역할을 해달라. 예.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방송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나 보수 지정에서 별로 뭐 듣기 좋은 안 좋은 김성대 소리를 대표는 쓴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쓴소리를 제가 많이 하는 이유도 이런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진보 진영, 흔히 말하는 좌파 진보 진영만 이렇게 천의 사람들이 다 모이고 저 세력들이 국회에 가도한 입법 권력뿐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 권력까지 손에 쥐면은 이 진보의 이 날개짓은 엄청나게 힘이 강하고 또 높이 오릅니다. 그렇지만은 한쪽이 보수의 날개가 이렇게 꺾여버리고 같이 이 균형을 갖춰주지 못하면은 이 새는 멀리 날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적인 측면에서는 이 건강한 보수의 영역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이석연 처장 같은 분은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라든지 연찬을 통해서 변화와 쇄신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늘 초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분이 올 때마다 아주 쓴소리를 내요. 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대단히 쓴소리를 많이 내요. 그런데 한기를 듣고 흘려버린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행상이 그런 건데 아니 뭐 이 조기 경선 정국에서 경선만 치열해내고 한덕수 대행만 마지막 파이널 뭐 경선 해가지고 그렇게 다녀야 되는 후보가 무조건 이재명을 이길 것이다. 이거는 우리들의 희망 혈액이었죠.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비록 3년 전에 저 이인기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윤석열 캠프에서 네트워크 본부에서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네. 예? 이러니까 이 3년 만에 지금 보수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했는지 그 실망에 대한
정말 우리 당이 내놓아야 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놓아야 될 정답은 대국민 사죄와 사과, 그리고 당이 집권 세력으로서의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예. 자직 노력, 이런 것인데, 그런 게 지금 빠진 상태에서 지금 현재 조기 대선 정국이 만들어지고 우리 당 후보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 감흥이나 감동이 없는 거거든요. 예. 저는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어린 국민과 또 보수 진영의 이 사죄 반성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세력으로서 호가호위했던 세력들이 이런 때 배지 몇 개 날려줘야 됩니다. 다음 총선에 나 불출마하겠다, 이런 정말 빼저린 자성과 성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일정 부분 그래도 이런 처절한 노력들이 있어야 그래도 예. 국민의힘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후보들의 이미지, 정책 비전이 보이게 되는 건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까워요. 예. 지금 인사의 면면을 보면 국민의힘에서 쓰는 표현으로 뭐 이른바 좌파 혹은 진보 진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렇죠. 점점 더 국민의힘을 오른쪽으로 밀어내는 전략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저희 민주당 쪽에 소위 말하면 트레이드마크 같은 공약들을 다 발표했어요. 경제민주화. 예. 그다음에 복지 정책들도 여러 가지를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문재인 캠프 제가 공보단장이었는데 되게 당황했어요. 우리 쪽 진영으로 쑥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면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선거 전략가가 얘기하는 캐치홀 전략. 그러니까 상대방의 대표 공약까지도 우리 자기 공약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왔는데, 지금 형국이 꼭 그렇게 가는 것이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보수 인사가 우리 민주당 이재명 캠프로 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사실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보수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캠프에 와서 어떤 직책을 맡아준다는 건요, 보수가 보수에게 실망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게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보수가 보수에게 실망해서 그렇게 이재명 캠프로 오기 어려웠던 분들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에서, 저는 아까 김성태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반성과 성찰로 시작하겠다고 해야지, 꼼수를 자꾸 부려서 이걸 모면하려고 해서는 보수의 위기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 이런 예. 충고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오늘 이 선대위를 통해서 서로 배워야 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예. 자, 저 장면이요. 저 장면.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여주세요. 점퍼 색깔. 기호 1번 밑에 붉은색이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상징 색깔이잖아요. 물론 뭐 못 쓰리라는 법은 없지만 푸른색으로만 갈 줄 알았는데 저렇게 빨간색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앞서 표현드린 거는 국민의힘을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그런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색깔만 보더라도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재명 캠프의 고도의 선거 전략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를 이렇게 민주당 파랑이 중심에 빨갱이를 살짝 집어넣은 것은, 예, 빨강이. 저게 빨갱이. 예, 빨강입니다. 예. 빨강이를 집어넣은 것은 고도의 선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대선, 총선 큰 선거에서 국민들은 그 후보의,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정책 공약, 이걸 다 애우려고 그러지 않아요. 다만 제일 중요한 게 이미지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두세 달 전에부터 분명히 민주당 내부적으로 엄청난 이제 논란과 또 반발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 영역의 스펙트럼,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전과 가치를 뛰어넘은 중도 보수로까지 스펙트럼을 넓혔어요. 그때 일부 논란은 있었지만 대략 그 이슈의 중심에 이 후보가 서고, 그러니까 그때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서 오늘도 이 빨강이를 저렇게 살짝 집어넣은 것은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상당히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서 확정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동작동 국민모지를 가서 선영들에게 이렇게 추모한 것뿐만 아니라 예. 박정희 전 대통령, 이승만 전 예. 대통령, 박태준 전 회장, 포스코 회장.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건국 전쟁, 그러니까 건국 논란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좌파 우파의 논쟁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정권이 내용이에요. 바뀔 때마다 또 논쟁이 벌어졌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경기시되는 그런 묘역에 본인 이재명 대표
후보가 자신이 직접 저기를 가서 국민들 앞에 이렇게 참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민주당의 어느 정치인들, 어느 뭐 민주당 내의 개딸 뭐 이런 대중적 이재명 지지층들이 그걸 가지고 문제 삼지를 안 했어요. 즉 이 말은 어떤 경우든 지금 현재 이번에 정권을 가져가겠다는 건 민주당 전체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거죠.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민주당 저렇게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게 플랜카드를 포함한 뿐만 아니라 홍보 책자 모든 게 빨강이를 살짝 집어넣은 것은 이거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국민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그런 후보 이재명 후보를 연상시키게 만드는 예. 고도의 선거전략이에요. 예. 김성태 대표가 오늘 상당히 국민의힘에게는 쓴소리하지만 민주당에는 좀 우호적인 평론을 해주시네요. 솔직히 우호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고 싶지는 않은데 예. 상대적으로 그럼 국민의힘 뭘 하냐 이거예요 지금 이제 이 비대위 체제가. 민주당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은 정말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미 뭐 보수층의 그 핵심 어젠다까지 이슈까지도 그냥 상속세를 포함해가지고 예. 기업 감시의 문제까지도 건들리고 있다. 그런데 언제 우리는 우리 후보 뽑아가지고 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뭐 한덕수 후보 단일화까지 해가지고 언제 우리 후보들의 이미지와 또 정책 비전을 국민들에게 읽히게 할 거냐 이게. 예. 이 빨강이 저런 거 대단한 도발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네. 빨강이죠. 예. 빨강. 예. 오늘 뭐 제가 할 말이 없게 만드시네.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별로 안 드리고 있어요. 제가 할 말을 다 하시니 뭐. 예. 오늘 좀 굉장히 인상 깊게 보셨나 봅니다. 예. 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얘기를 해볼게요. 내일 오후 3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의 입장을 확고합니다. 이건 무죄 확정이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선 그렇지 않죠. 국민의힘에선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합리라는 게 말은 합리라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것과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결과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TV 생중계로 다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적어도 다음에 대통령으로 유력한 후보의 사법적 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한 신속한 심리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무죄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2심 재판부의 법리 분석과 법리적 주장이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대법원에서 2심의 법리적 적용 자체를 뒤집을 그런 새로운 논리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신속한 이유도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시는 분들의 어떤 사법적 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많은 논란을 만드는 것보다는 선거 전에 빨리 정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공직선거법상의 이제 허위 사실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기본적 선택권을 훼손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처벌 이런 거는 대단히 힘들게 돼요. 만일 이제 내일 이제 대법 판결 자체가 뭐 공소기각 내지는 좀 전에 우상호 대표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뭐 아마 공소기각을 기대하겠죠. 예, 상고기각이요. 상고기각을. 그런 측면에서 만일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이제 대법원마저도 이렇게 신속한 이제 선고를 통해 가지고 이번 뭐 조기 대선에서 많은 국민들의 그런 기본권 그러니까 이제 후보 선택권의 혼란을 이렇게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법의 판단이 이루어진다면은 저게 만일 그렇게 이루어진 뭐 결과가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는 날개를 다는 것이고 예. 상대적으로 우리는 상당히 뭐 추락하는 의미가 있었죠. 그동안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이기려고 하는 그 모습보다는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나락의 길을 가기를 바랬던 그런 정서도 크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 입장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가령 이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미 한참 전부터 유력 대선 후보인데 이런 공직선거법상의 1심에 그런 중한 범죄 결과를 갖다 선고가 있었는데 2심은 그걸 이제 무죄로 했지만은 그 최종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이례적인 선거기를 앞당겨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결정된다 그러면은 이번 아마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상당히 더 어려운 지경으로 빠질 근데 이게 거예요. 왜 이렇게 신속할 수 있냐면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있어요. 예. TV 토론에서 벌어진 공방에서 생겨진 일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하는 판례가 이미 있어서 예. 논산시장이었나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대법원이 이미 판례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정읍시장. 예. 판례를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심리할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빨라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고려가 먼저가 아니라 이미 있었던 판례를 다시 적용하면 이게 무죄인데 뭐 굳이 그렇게 오래 끌 게 뭐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법리 개발을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신속해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애초에 1심 판결이 좀 무리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죠. 그래서 대법원의 저는 판례가 이미 확립돼 있고. 이미 이건 있죠.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유형이 뭐냐면 미리 준비해서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아주 불리한 사실을 잘 준비해가지고 숨기는 거예요. 학력, 병력, 재산 이런 거는 다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된 예가 많아요. 근데 TV 토론 과정에서 막 공방이 오다 생긴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것까지 처벌해야 되냐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이미 그건 무죄 판결이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원래 순리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